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제6강에서는 서양의 세계 경제 역사의 경험이 21세기 자본주의에 주는 경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한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의 그 세계 경제 역사를 우리가 좀 더듬어 보면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리고 자본주의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자본주의의 그 발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유럽의 경제 역사를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죠. 유럽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1760년부터 1830년대에 있었고, 그 이후에 한 3, 40년 이후에 프랑스하고 독일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의 산업혁명은 1830년대부터 1870년경에 완성된 걸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유럽의 산업혁명은 1760년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시작해서 1870년경 완성됨으로써 유럽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되었죠. 근데 이 영국의 그 산업혁명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어떤 그 사상적, 이론적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선 대표적으로 영국의 그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를 들 수 있죠.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국부론 Wealth of Nations라고 하는 책을 저서를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경제 이론의 그 토대를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또 자본주의 이론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기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아담 스미스의 Wealth of Nation 국부론의 원래 제목은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라고 하는 제목이죠. 즉 국가 부의 본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라고 할까요? 이런 책이 이제 출간됐는데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설명하면서 자주 이제 인용되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의해서 시장이 또는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즉,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가 표현한 바에 의하면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가 많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근데 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연관해서 아담 스미스는 자연적 질서, 그 내추럴 오더 사상에 입각해서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확산시키면서 자유시장 경제제도로 이제 자유시장 경제제도가 그 도입되는 그러한 어떤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담 스미스 이후에 그 자유시장 시장 경제제도가 확산되고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제도가 이제 그 확산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가 확산되면서 빈부격차가 확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서구 선진국들의 세계 대공황을 반복하게 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노동자 농민들이 아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되죠.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고 할까요? 대항으로서 인권의 평등, 자유, 경제적인 공평한 삶 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싹트게 됩니다. 영국의 로버트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1827년에 그 잡지 협동지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하죠. 그리고 프랑스의 앵리드 생시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1760년부터 1825년에 생존했던 사람인데 뭐 그 앵리드 생시몬뿐만 아니라
사를르 뿌리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1772년부터 1837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가 막 도입되면서 확대되면서 빈부격차가 이제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갖다가 그 연구하게 되죠. 그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주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은, 사회주의란 국민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수단의 공유를 기초로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 교환, 분배의 이 전반적인 통제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및 운동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사회주의 사상은 사실은 그 독일의 칼 막스, 칼 막스는 1818년부터 1883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독일의 칼 막스가 엥겔스, 그 친구인 엥겔스와 함께 1848년에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출간했고, 이것이 이제 영국의 런던에서 이제 결성된 공산주의 동맹의 이론과 강령을 제시하게 되면서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됐죠. 특히 칼 막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연구하면서 자본주의 여러 법칙, 즉 생산, 교환, 분배를 지배하는 여러 법칙들을 갖다 규명하면서 체계적으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것이 바로 막스의 저서인 다스 카피탈, 자본론입니다. 이 자본론은 제1권이 1867년에 이제 출간되었고, 그 이후에 제2권이 1885년, 그리고 제3권이 1894년에 그의 동료였던 엥겔스에 의해서 출간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특히 이제 경제 사상이 제공되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이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어떤 산업혁명이 완성되면서, 이 산업혁명이 완성되면서 이제 서구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1914년부터 17년 사이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유럽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독점 자본주의가 상당히 심화됩니다. 그러면서 독점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가 되고,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이 조직화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죠. 특히 이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1917년 10월에 레닌이 주도하는 러시아 10월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가 태동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10월 혁명 이후에 칼 막스 사상을 기반으로 한 그 레닌의 그 러시아 혁명이 성공함으로써 20세기 최초의 어떤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레닌의 1917년 10월 혁명 성공으로서 옛 그 유럽 동부와 아시아 북부의 국가들, 옛 제정 러시아가 되겠죠. 여기에서 최초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졌죠. 예. 물론 이제 이러한 그 국가들은 당시에 그 독점 자본주의에 불만을 갖고 있고 저항하는 세력들의 힘을 얻음으로써 공산국가가 이제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편 봐야 될 것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7년 사이에 있었지만, 물론 뭐 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겠지만은, 뭐 1914년 6월 발칸반도의 어떤 심장부인 사라예보에서 그 19세 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쏘아 죽인 그 사건이 발단돼서 뭐 1차 세계대전이 그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사실은 당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쓰면서 서로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17년 사이에 벌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그 전사자가 한 900만 명, 부상자가 2200만 명,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가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시대적 어떤 배경과 연관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급속하게 확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대 인류사의 발전의 역사를 볼 때 1800년대 무렵 1800년 무렵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왕권 체제나 봉건주의 시대였고 경제 활동은 농업 중심과 그 간의 수공업에 의한 생산 체제였었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30년부터 시작된 그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갖고 1760년부터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영국에서는 1830년대 산업혁명이 완성됐는데 어쨌든 그 1800년대 그 무렵에 그 유럽의 그 인구 대부분들은 봉건 영주에 속한 그 부자연 농민이었죠. 그런데 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 봉건주의가 붕괴가 되고 또 농노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어떤 그 영업의 자유를 갖다가 얻게 되고요. 직접 그 기업을 세우는 등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가 이제 부상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그 자본주의 발전의 시초가 된 영국의 산업혁명, 다시 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60년부터 1830년, 그 다음에 프랑스와 독일의 산업혁명, 1830년부터 1870년에 그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러한 기계 사용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를 든다면 1770년대부터 그 제니의 그 방적기가 그 사용됨으로써 사람을 대신하게 되어 있고 또 그 1778년에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죠. 이러한 어떤 것들이 발명되면서 직조기, 방적기, 기계톱의 어떠한 장치로 쓰이면서 산업화의 그 원동력이 됐는데 이러한 어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가 점차 인간과 동물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계를 이용함으로써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를 이용함으로써 막대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기계를 이용한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돈을 기계를 사용한 생산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그것이 개인 자본주의들에 의해서 촉진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서양의 산업혁명이 완성된 이후 다시 말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760년부터 1870년대 서양의 산업혁명이 완성된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이용을 해서 생산에 투자하고 더 많은 막대한 돈을 벌었고 이것이 자본을 축적하는 그 계기가 됐고 따라서 일부 소수 계층에게 막대한 그 자본이 축적됨으로써 자본과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본과 계급들에 의해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19세기 중반 칼 막스와 그의 제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처음 사용되었죠. 근데 이 자본주의에 대한
갖다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은 자본주의는 첫째는 그 생산수단, 기계라든가 이런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소유주는 처분권을 갖고 스스로 생산 결정을 내리든가 남에게 어떤 그 운영권, 경영권을 갖다가 그 위임한다든가 하는 것을 할 수 있죠. 즉 가령 뭐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그 자본가들은 그 소유권을 스스로 처분하고 스스로 생산 결정하고 또 자기의 어떤 경영권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형태로서 나타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본주의를 갖다가 설명할 때 경제활동이 계획기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시장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이렇게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죠. 즉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성공과 실패 또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노동의 수요도 그렇고 또 노동시장에 의해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도 통제되는 것처럼 경제활동이 어떤 계획기관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시장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자본주의의 세 번째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윤을 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투입한 자본에 대한 증식의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네 번째 특징은 국가는 법을 제정해서 틀을 마련하고 법을 준수하는 감독을 하기는 하나 경제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모든 행위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얼떤 보기에서는 무계획적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체제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체제가 오랫동안 잘 굴러왔죠.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 체제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로 상당히 잘 굴러왔고 또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는 가장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즉 경제를 운영하는 그러한 좋은 제도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죠. 근데 이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잘 굴러왔던 것은 그 이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그 밑바탕에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만은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개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를 갖다 가져온다는 것이죠. 즉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익이 증진된다는 것이죠. 이제 개인들은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을 했지만은 그것이 그 개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공익까지 증가시킨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역할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인비저블 핸드는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결합시키고 그 상품의 적정한 가격을 찾게 해주며 관계자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모두가 득을 보는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법칙, 즉 다시 말해서 관계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제9실에서 시장이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의 영국의 학자인 그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보론 웰스 오브 네이션스를 갖다가 이제 저술했는데
원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기본 정신은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죠. 첫째, 그 국가의 부의 아담 스미스가 그의 국부론, 국가의 부의 그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를 했을 때 그 국부론이 갖는 기본 정신은 첫째는 그 심퍼시, 즉 다시 말해서 공감 또는 동감하는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심퍼시라고 하는 것은 공감 또는 이것을 뭐 관대한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국부론의 그 책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두 번째는 그 국부론의 책의 그 면면에 흐르는 그 경제와 관련된 그러한 방대한 그러한 저술을 했지만은 거기에 그 기본 정신은 셀프 러브, 자애심에 입각한 낙관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레세페어라고 해서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자연적 질서에 의한 어떤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어떠한 그 사상이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의 기본 정신은 코스모폴리타니즘, 즉 세계주의죠. 그러나 당시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이런 코스모폴리타니즘에서 세계주의를 이제 주창했던 것은 당시 영국의 가장 유럽에서 발전된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 또 스미스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 이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 자국의 경제 이익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뭐라 할까요? 그 사상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의 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1차 세계대전까지, 다시 말해서 그 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독점 자본주의 시대로 발전되는 그러한 시기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183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산업혁명이 완성돼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완성된 시기가 1870년에서 이제 다 유럽의 산업혁명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그 유럽의 그 당시의 선진국가로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죠. 근데 이 초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를 사용한, 즉 다시 말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막대한 자본을 얻게 되고, 그 자본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더 많은 자본을 얻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기계에 투자해서 더 많은 이윤 또는 돈을 벌게 되고, 그것이 축적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 과정이 즉 다시 말해서 1870년대부터 유럽의 산업혁명이 완성된 187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17년, 그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독점 자본주의 시대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소수 계층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아주 급속하게 축적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로 흐르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어떤 그 자본주의의 실패를 갖다가 가져오는 요소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사회구조가 변화됨으로써 많은 그 낙오자들이 생기죠. 노동자, 농민들이 양산됐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수공업자들은 공장과의 그 경쟁에서 맞설 능력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와 동시에 농민 해방은 값싼 그 노동력의 과잉 공급을 야기하게 됐죠. 그리고 인구는 급속하게 당시 증가되면서 새로운 도시들이 생기고 옛 도시들은 성장하고 그 면모를 바꾸긴 했지만은 공장 노동자의 어떤 노동자들의 삶은 상당히 비참한 그런 삶이 되었죠.
그러면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이 상당히 피폐하고 어려워지면서 공장 노동자의 이제 계급이 이제 형성이 됐죠. 이들은 흔히 이제 인간적인 조건에서 아주 형편없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자본가들의 노동자의 착취를 막을 만한 어떤 기관이나 자생적인 조직은 없었습니다. 이런 그 시대 상황에서 앞서 말한 대로 영국의 그 학자인 로버트 오웬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1827년에 코오퍼레이티브 매거진에서 협동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것이 이제 1830년대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주의란 말이 사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싹 트고 공산주의 사상이 싹 텄는데, 결국은 오늘날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만들어진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독점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그 소수의 계층에 의한 자본가들의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고, 이 독점 자본주의에 의해서 오늘날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칼 막스나 엥겔스가 1848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소책자를 출간하면서 1848년에 런던에서 이제 공산주의 동맹이 결성되고, 이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공산당 선언이 공산주의 동맹의 이론과 이제 그 강령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칼 막스의 자본론 다스 카피탈 제1권이 1867년에 출간되고 제2권이 1885년에, 그리고 제3권이 1894년에 엥겔스에서 출간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그 사상의 기반을 갖다가 이론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죠. 특히 레닌 같은 사람은 그의 그 제국주의론 그 책에서 1917년에 그 제국주의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술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정치 세력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1917년 10월 혁명을 성공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구소련, 다시 말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1917년 생겼고, 그 다음에 1991년 사회주의 국가 구소련이 붕괴돼서 그 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그 종주국가를 역할을 하면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급속하게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계기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사회주의가 갖는, 당시 사회주의가 가졌던 일반적인 특징은 국민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수단의 공유를 기초로 하고 생산 분배 교환의 전반적인 통제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상 및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빈곤이라든가 실업, 계급 대립 등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적 평등, 정신적인 자유를 실현하려는 어떤 이상이 바로 당시의 사회주의 사상이 갖는 그런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그런 사상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는 자유 경쟁이 지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거대한 그 독점 자본주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생산의 집중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자본주의 이제 병폐가 나타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자본가 계급들의 어떠한 힘이 더 커지게 되고, 이것이 점차 이제 19세기 말이나 20초에 와서는 독점체, 카르텔이라든가 트러스트라고 하는 독점체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떠한 경제의 중추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국민 경제에 결정적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서 대규모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제도가 광범위하게 이제 보급이 되죠. 그러나 자본주의가 이제 더 이렇게 확대되면서 독점 자본주의로 발전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1873년에 최초의 세계적인 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1903년에 또 세계적인 그 대공황이 발생하고요. 공황이 발생하자 이제 다수의 기업들이 파산하고 대기업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고, 대기업은 공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독점적인 어떤 조직을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점 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됐고, 이런 그 독점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금융 자본주의하고 우리가 연계됨으로써 독점 자본주의 체제는 더욱 힘을 얻게 되고 그 체제가 공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선진 당시 유럽 국가에서는 자본의 과잉 현상이 발생되었고, 국내에 투자할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되었고, 자본 수출이 일반화되었고, 그리고 당시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국의 어떤 식민지, 종속 식민지, 그 다음에 종속국을 원료 공급지, 그 다음에 판매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정치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국가 간의 상호 간의 어떤 경쟁이 격화되면서 결국은 전쟁으로 다시 치닫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그 생산의 집중과 독점 체제 확산으로서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라는 것은 바로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한 금융자본주의로서 점차 이제 큰 힘을, 금융자본주의로 변화되면서 큰 힘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자본주의는 1929년부터 1932년에 아주 세계의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930년대 서구 선진국에서는 세계 대공황이 발생함으로써 산업혁명 이후 소수의 자본가 계급들은 아주 막대한 부를 갖다가 이제 더 쌓게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 빈곤에 시달리게 되면서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가 되게 되죠. 결국은 이러한 그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물론 당시에 그 자본가 계급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노동자 농민에 비한다면은 자본가 계급은 오히려 이런 그 세계 대공황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얻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죠. 결국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반복적인 그 세계 대공황에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 모순들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은 이러한 어떤 세계 대공황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 침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현상이 그 1929년, 1933년 사이에 있었던 그 세계 대공황, 즉 1930년대의 그 세계 대공황이 이제 자꾸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의 어떠한 그 경제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기계를 사용한 그 생산 총 공급은 증가했는데, 분배 시스템, 그 사회 전체의 어떤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어떤 분배 과정에 대한 그 시스템의 결함에 의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가 되고요. 따라서 기계를 사용한 자본가 계급들은 상품을 갖다가 대량으로 공급해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은 됐지만은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그 임금을 갖다가 충분하게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돼서 대부분의 노동자 농민들은 저임금에 시달림에 따라서 그 임금 갖고는 자본가 계급들이 생산한 막대한 양의 그 상품을 갖다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총 수요가 부족한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자본을 위해서 또 자본을 통한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생산품을 생산했지만은 그 노동자들한테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노동자들은 그 낮은 임금을 갖고 기업들이 자본가들이 생산한 그런 대량 생산된 상품을 갖다가 충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나타난 기본적인 현상은 총 공급은 다시 말해서 총 수요에 비해서 즉 구성원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힘에 비해서 생산된 생산량은 공급량은 엄청나게 많은 데 비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에서 시달리면서 분배받은 목, 다시 말해서 소득이 작다 보니까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가들이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많이 대량으로 생산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노동자 농민들이 분배받은 몫이 소득이 작으니까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자본가들이 생산한 생산물도 이제 팔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생산된 생산물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는 우리가 경제가 그 침체 상태로 들어서게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1930년대에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 경제 상황을 나타낸 사진들을 본다고 하면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미국이나 유럽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그 판자촌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뭐 수백만 명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구호급식을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섰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빈부격차에 의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 있게 됐고, 그 다음에 1930년대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의 주거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판자촌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혹시 어르신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6.25 사변 이후에 1950년대 후반 또는 60년대 초에 서울 시내에도 이제 산동네라고 해서 이제 판자촌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1930년대 미국의 경우도 판자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뉴욕의 한복판인 센트럴 파크라고는 유명한 공원도 당시에는 판자촌으로 우글거리는 판자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어떤 사진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이 산업 세계 대공황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면서 빈민가에서 낮은 소득을 갖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러한 어떤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일부 자본가 계급이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은 또 그들이 많은 상품을 생산했지만 분배 시스템의 결함에 의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소득이 작으니까 생산진들이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제대로 소비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생산해도 팔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니까 자본가들, 다시 말해서 생산자들도 생산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도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즉 세계 대공황에 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해서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세계 대공황 1930년대를 전후한 그 세계 대공황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되는 그런 되면서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확산될 때 1930년대 자본주의는 한번 그 붕괴될 만한 그러한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그 대공황을 갖다가 겪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소련은 그 세계적인 공황에 휩쓸리지 않고 유일한 그 산업 대국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를 갖다 더욱 그 공경에 빠뜨리게 됐죠. 이때 그 영국의 경제학자인 그 케인즈라고 한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1936년에 그거 하나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책 제목은 고용, 이자율, 화폐에 대한 일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라고 하는 그 책을 출간했는데 뭐 보통 줄여서 일반 이론, 제너럴 시어리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영국의 경제학자가 당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대해서 이러한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고 유럽 선진 국가의 경제가 침체된 원인은 부적절한 어떤 지출 결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어떤 정책들을 갖다가 그 펼침으로써 자본주의의 또 세계 대공황의 그 어려움, 다시 말해서 총수의 부족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다 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갖다가 주장하게 되죠. 그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전에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 정치가들도 그렇고 당시에 그 정책을 담당하던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에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 국부론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에 대한 그러한 사상을 갖다 상당히 아주 강하게 믿고 뭐랄까요 어떤 신념처럼 믿고 있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모든 것이 자연 질서에 의해서 또 시장 질서에 의해서 저절로 다 해결될 것이니까 정부가 섣불리 시장에 또는 그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맞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실직 상태에 빠진, 다시 말해서 노동인구의 25%가 실직 상태에 있어서 상당히 그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국민들이 삶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시장의 경제의 어떤 개입을 갖다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케인즈는 통화정책, 모니터리 팔리스하고 재정정책, 피지컬 팔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흔히 이제 간단하게 통화정책, 모니터리 팔리스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양을 조절하고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결과 총 지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이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정책 피지컬 팔리스라고 하는 것은 조세와 정부 지출의 변화를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그 낮춘다든가 아니면 적자 재정에 의한 정부 지출의 어떤 그 지출을 갖다가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갖다가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케인즈는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다가 그 정립시켰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어떠한 경제 이론 또는 공공정책에 어떤 상당히 영향을 줘갖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그러한 그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개입이 허용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 오늘날에서는 많은 그 국가가 시장경제 질서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그 케인즈는 그 경제가 침체됐을 때, 자본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됐을 때, 자해가 핀, 다시 말해서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반자본주의 동기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세계 대공황으로부터 정당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스스로 안정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당시 세계 대공황을 빠져나오는데 커다란 그 역할을 하게 됐죠. 특히 이제 국가는 그 격심한 경기 변동에 그 대처를 하고 조세 지출 정책 같은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의 어떠한 그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고 경제를 갖다가 그 살리는데 국가가 여러 가지 역할,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급하면은 국가가 그 부채를 져도 된다. 이러한 어떤 주장을 합니다.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 선진국들,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독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가 부채를 진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좋지 않은 그러한 어떤 정책으로 생각을 했고, 그 국가의 부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기시했었죠. 그러나 이런 세계 대공황이 벌어지면서 케인즈가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면은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켜서라도 지출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케인즈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당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수십억 달러를 해당하는 뉴딜 정책을 갖다가 투입을 하게 되죠. 그 수십억 달러를 갖다 뉴딜 정책에 이제 그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1930년대 그 뉴딜 정책은 도로와 댐을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또 당시 미국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이미 그 1930년대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노조와 그 사회복지 제도를 갖다 강화했고요. 또 세계 대공황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불황에 늪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당시의 그 정책적인 효과가 오늘날까지도 그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930년대에 어떤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뉴딜 정책을 통해서 대규모의 재정 투자 사업과 정부 주도의 사회 보장 제도와 각종 그 복지 정책을 갖다 적극적으로 도입했고요.
적극적인 그 재분배 정책 등을 도입해서 도입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에 의한 총수요 증가로서 공황을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와 각종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면, 또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당시에 그 공황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했고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먼저 붕괴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붕괴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시에 자본주의를 살렸던 것은 정부 주도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각종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도입,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의 도입,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자본주의를,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부에서는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시킨다든가 적극적인 어떤 재분배 정책을 취한다든가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는 이러한 것을 일부에서 사람들은 좌파적인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당시에 미국이 1930년대 이렇게 소득 분배, 여러 가지 그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정책을 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우리가 등한시했다고 한다면은 당시 미국 경제도,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경제도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없었을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가져온 여러 가지 병폐 중에 하나는 소득 재분배를 우리가 시키는 그러한 어떤 조절 기구라 할까요? 그 메커니즘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충분하게 잘 그것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계 대공황이 반복이 됐고 자본주의 경제에 어려움을 갖고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지만 아까 그 1930년대 세계 대공황으로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붕괴 직전까지 갔는데,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등 그러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은 사회보장제도를 갖다가 적극 도입했고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붕괴의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 오늘날에 있어서 1991년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그 소련의 붕괴를 갖다가 이제 빗대면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991년에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와 구소련의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그 종주국인 소련이 붕괴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경제적인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제하고, 그다음에 공산 독재에 따른 절대적인 어떤 독재 부패로서 이제 스스로 붕괴가 됐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날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를 이제 이런 그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지켜보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또는 자본주의가 21세기 자본주의에 어떠한 그 경고를 주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나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진행되면서
1914년 17년 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독점 자본주의가 아주 급격하게 확대되었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인 1945년 2차 세계대전 전후에까지 계속적으로 그 독점 자본주의 체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왔고, 이것이 이제 금융자본하고 연계됨으로써 자본주의의 어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나타나게 되죠.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가 1930년대 세계대공황 때 공산주의 국가보다 먼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1930년대에 자본주의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해갖고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는 여러 정책들을 아까 취했다고 했죠.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21세기에 주는 경고는 결국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그 자본이 소수계층의 자본가 계급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집중되고, 또 이것이 어떤 재분배에 있어서 실패를 함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21세기 자본주의 경고는 역시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어떤 시스템을 자본주의가 잘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자본주의는 과거 공산주의가 확대됐던 그러한 시기처럼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하면서 봐야 될 것이,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병폐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분배 문제 이제 결함을 갖고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급격하게 확산을 가져왔었다고 얘기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여러 가지 병폐에 의해서 소득 분배가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싹트게 했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지구상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7년 레닌의 어떤 러시아 10월 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지구상에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공산주의가 구소련인 소련 연방이 만들어지면서 197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 속에 살았는데, 그런데 공산주의가 국가가 1917년에 구소련 러시아 연방이 만들어지면서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구소련이 해체되기 이전까지 어떤 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발생했는가를 갖다가 얘기할 때, 불란서 사회학자들이 21세기를 들어서면서 21세기 들어가기 직전에 20세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약 70여 년 동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국가를 체제를 갖다가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또 공산주의를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처형을 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 갖다가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처형한 또 죽인 사람들이 그 70여 년 공산주의 국가 70여 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그러한 처형 또는 그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은 불란서의 사회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그 70여 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 70여 년 동안 약 1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 국가를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추산하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었죠. 이것이 이제 널리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소개됐는데, 다시 말하지만 공산주의 70여 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1억 명 이상의 생명이 살해됐다.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뭘 말씀드리려고자 하면은 자본주의 산업혁명의 자본주의가 발전되면서 자본이 축적되고 분배 시스템의 결함이 있어서 소수의 자본가 계급은 막대한 부를 쌓고 있는 데 비해서 대부분의 노동자나 농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임금이나 또는 그 부의 분배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해갖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휩쓸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지지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고, 또 공산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사람, 또 그 체제에 뭐랄까요, 저항하는 세력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차없이 사람들 갖다 죽였는데 그것이 1억 명 이상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21세기 자본주의가 되는 21세기에 과거의 공산주의처럼 1억 명 이상을 그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어떤 체제나 그러한 국가들은 지구상에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시장경제가 유지되고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즉 다시 말해서 21세기 자본주의 주는 경고는 분배제도, 부의 분배를 갖다가 원활하게 또는 그 부의 분배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가 또는 사회 체제 내에서 분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거의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그런 체제가 또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자본주의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부의 분배 시스템을 갖다가 과거보다도 더 정교하면서 잘 갖춰져서 그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날 흔히 회자되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죠. 21세기 동안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 아주 대략 뭐랄까 단순하게 얘기한다면은 전자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시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간략하게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뭐 말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요즘 듣는 것처럼 AI 시대다 또는 빅데이터다 해서 이런 전자통신 기술이 발전되면서 앞으로의 사회는 더욱 빈부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정보를 갖다 대량으로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 또는 새로운 어떤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급격한 부를 갖다가 축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도 그렇고 여러 그런 세계적인 그런 유수 회사들의 재벌이나 세계적인 어떤 부를 가진 사람들의 면모를 본다면은 새로운 어떤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갖고 막대한 부를 쌓게 되는 거죠. 소수의 어떤 계층에서.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21세기에 들어서는 앞서 산업혁명
시대 못지않게 오히려 더 빈부격차, 부가 소수계층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많다는 것이죠. 즉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한 국가 내에서 경제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즉 사회체도나 어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부의 분배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산업혁명, 과거의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봤을 때 소수계층의 자본이 집중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갖고 오고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태동하게 되고 초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더 확산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하는 하나의 그 경험을 우리가 잘 되새겨 본다고 하면은 21세기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이 빈부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부의 분배 시스템 제도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21세기 동안에 즉 4차 산업이 전자통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산업시대가 우리가 더 확산될 때 이 빈부격차 문제를 갖다가 그냥 시장 기능에만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처럼 시장 기능에 주로 맡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빈부격차는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 또는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보다도 더 확대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붕괴된 실패한 그러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평가되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21세기에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그런 시기에서는 이 분배제도, 즉 부의 분배제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그 21세기 자본주의에 대한 그 경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그 전자통신 발전에 의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서 이제 그 특징 지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갖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21세기에는 한 국가 간에 어떤 그 서로 그 상호 협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초연결 사회고 한 국가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그 초연결 사회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과거와 같이 어떤 그 빈부격차가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고 그러한 어떤 결함을 갖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점차 확대되거나 심화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감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가 되고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정치체제의 변화를 갖다가 사회체제의 변화를 갖다가 요구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1세기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가 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분배 시스템, 부의 분배 시스템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처한 실태는 어떤 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처한 실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제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 또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한국의 가계소득 격차가 최근 자료에 의하면 OECD 36개국 중 한국 가계소득 격차가 OECD 36개국 중 32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계소득 격차가 심하다 또는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경제 양극화가 왜 악화되고 왜 생겼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비정규직 문제하고도 연관되고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비정규직은 노동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로 추산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하는 노동인구가 대략 한 1,800만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죠. 뭐 노동계에서는 뭐 800만으로 이렇게 추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1,800만 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비정규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에 비해서 평균 임금이 약 70% 미만,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 임금을 정규직에 비해서 약 70%밖에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이 비정규직이 1992년부터 실시가 됐죠. 즉 다시 말해서 1992년이요. 1992년 정부는 그 경제 불황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근로자 파견 사업과 파견 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그 대법원 판결이 1991년 12월 19일에 선고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이제 확산하게 됐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그 비정규직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그 비정규직 사용이 많은 그 이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고 또 장기적인 국가의 어떤 경제 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확산이 당사자인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 7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작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또 비정규직의 사람들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면도 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더 장기적으로는 기업한테도 그렇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다. 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비정규직을 많이 씀으로써 임금을 갖다가 작게 주고 그렇게 해서 개별 기업에서 단기적으로는 그 이윤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은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 노동 3분의 1 이상의 근로자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 100 중에서 70밖에 못 받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2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한 28년, 그 30년 가까이 이 비정규직 제도가 확산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체 근로자의 또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받아야 될 임금의 70%밖에 안 받았다. 즉 다시 말해서 30%를 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근로자 노동자들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 활동이 위축되거나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까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벌어진 원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가 계층에서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서 막대한 상품을 생산했고 공급이 증가됐는데 근로자 노동자들한테는 낮은 임금을 주면서 많은 부를 쌌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 시달리면서 소득이 작으니까 분배받은 몫이 작으니까는 소비할 여력이 없고
그 소비할 여력이 없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본가계급이 막대한 양 상품을 갖다가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 상품을 구입해 소비할 수 있는 소득, 부가 없으니까 결국은 생산된 생산물이 시장에서 제대로 팔리지 않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경제가 침체가 되고 경제가 더욱 어렵게 돼서 세계대공을 맞았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단순한 세계대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의 분배가 소수의 재벌 계급, 재벌 기업이나 그 기업에 집중해서 부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거기에 비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에 시달리면서 부의 분배를 제대로 못 받는, 다시 말해서 소득이 우리가 정규직에 비해서 70%밖에 못 받는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근로자, 600만, 800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소득이 작기 때문에 소비를 갖다가 작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갖다가 충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대기업이나 재벌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소비가 뭐 작다, 뭐 이렇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해외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좀 낮은 임금으로서 비정규직성으로서 임금을 작게 써서 낮은 가격에 상품을 생산해서 해외에 많이 팔아서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더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산업도 앞으로 이 비정규직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소득 분배와 연관돼서 물론 기업이 다소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좀 전환하는, 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소득 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이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득이 작으니까 대부분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근로자들이 소득이 작으니까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가계 부채가 20년, 30년 근로자들에 의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이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러한 것이 이제 확산되다 보면은 경제 성장 둔화라든가 경제 침체를 갖다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한때는 우리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갖다가 취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의 한계는 뭐냐면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로 해서 한때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었죠. 즉 대기업 위주의 어떤 성장 정책을 갖다가 취해서 재벌이나 대기업을 또는 기업들이 잘 되게끔 여러 가지 정책을 쓰면은 낙수 효과,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처마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 대기업이나 재벌 기업이 잘 되면 그에 연관된 하청업체라든가 중소기업자들도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그런 대기업이 잘 되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또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낙수 효과에서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한때 하게 됐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위주의 어떤 성장 정책,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었던가요? 대기업 위주의 어떤 성장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대폭적으로 인하해주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의 이윤이 증가될 수 있게끔 여러 정책을 편집되어 있는데, 자,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정규직을 많이 써서 인건비를 줄여서 이윤이 나고 법인세를 낮춰줌으로써 이윤이 증가됐는데,
우리나라 실태는 어떻게 됐죠?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그러한 그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성장 위주 정책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보면서 많은 이윤을 증가시켰는데, 이제 그 대기업들은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의 어떤 확대를 우리가 했었죠. 물론 전략적으로 대기업들도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내보다는 현지, 다시 말해서 해외 투자를 하고 거기에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상품을 갖다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그 돈을 갖다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뭐 나쁘게 평가할 필요는 없죠. 전략적으로 그 해외 투자 대기업에서도 전략적으로 해외 투자할 필요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기업들이 그 많은 이윤을 갖다가 얻었을 때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국내 투자를 통해서는 일자리를 우리가 증가시키기보다는 대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해서 해외 일자리를 증가시키긴 했지만 국내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기여를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는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성장 정책을 편다고 했고 낙수 효과를 주장했지만은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윤이 됐지만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동자의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기대 이하의 어떠한 그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때는 뭐 이러한 법인세를 낮춰주고 여러 가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장 정책 기업의 어떤 그 성장 정책을 취하니까 대기업의 사내 유보 이윤이 급증했었죠. 그래서 한때는 이것을 뭐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그 정책을 시사하자 대기업 주주들은 배당을 확대하는 그런 어떤 그 대책들을 갖다 시행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우량 대기업들의 그 외국인 주식 보유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50%가 넘는 우량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또 여러 가지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펴서 대기업들이 많은 이윤을 얻게 됐는데 대기업들이 주주들의 배당을 확대한다? 그러면 대기업의 외국인 주식 보유가 50%가 넘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근로자들한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한테는 낮은 임금을 주고 값싼 임금으로 많은 이윤을 얻게 됐는데 결국은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이 50%가 넘는 대기업들이 많다고 하면은 결국은 대기업이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갖다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윤을 갖다가 증가시켰는데 그것이 50% 이상을 외국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한테 그 이윤이 넘어간다는 것을 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비정규직을 많이 써갖고 임금을 적게 주면서 이윤을 많이 냈는데 그 이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인 주식 보유자들한테 넘어간다 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우리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 상황들을 본다고 하면은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그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더 가속화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현재 대한민국의 처한 실태는 노령층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었던 노동자들이 50여 년을 넘게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는데 그 밑바탕이 되었고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희생을 감수해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이제 노인이 돼서 노동력이 없어지자 마땅한 그 소득이 없고 마땅히 마음 편히 머물 곳도 없고 병이 들어도 치료할 돈이 없어갖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뭐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이를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겠지만은 여러 해 동안 한국의 노인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죽하면 얼마나 살기가 막막하고 힘들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할까요? 경제가 성장하여 잘 살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자살률이 10여 년 넘도록 세계 제일인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자료들을 접하게 됩니다. 돈을 들여서 취업 스펙을 쌓는 그런 스펙 전쟁을 하게 되고 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는 그 막노동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빚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처지들에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처한 현실은 노인의 그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청년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복 지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은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은 예로서 이제 OECD 경제개발 협력기구가 OECD가 2013년 행복 지수 순위를 발표한 바 있죠. 그 34개국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과 브라질 및 러시아 등 세계 36개국을 대상으로서 이제 주거라든가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일과 생활의 균형,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등 이러한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11개의 생활 영역에서 이제 그 행복 지수를 갖다가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행복 지수로 환산한 결과 36개국 조사 36개국 중에서 27위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예, 대한민국이 1960년도 이후에 급속하게 근 60년 이상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지만은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고 또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17년 경우 2018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SDSN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문기구에서 이제 2018년도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이제 발표했죠. 예. 거기에 의하면은 그 2017년도 기준에 156개국 조사 대상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57위였습니다. 예. 경제 규모라든가 경제 발전의 어떠한 정도에 비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상당히 낮은 그런 수준이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끔 자주 듣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이 세계 11위권이다 얘기를 하는데 경제력은 GDP 기준으로 해서 세계 경제력이 11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행복 지수로 봤을 때는 156개국 중에서 57위였기 때문에 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그
그 실태를 본다고 하면은 나라의 경제는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부채에 관한 문제죠. 즉 다시 말해서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도 계속 늘어나서 뭐 1,000조 원을 넘은 그러한 이미 넘었고요. 따라서 GDP에서 국내 총생산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그 국내 총생산에 근접할 정도로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빚에 쪼달리면서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져 있고, 이러한 것이 뭐 개선되기보다는 그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경제가 성장했다면서 왜 이렇게 세계에서 노인이나 청소년 자살률이 높고 행복 주시가 낮고 이런 문제들이 왜 지속될까요? 그 밑바탕에는 국가 운영 시스템의 어떤 결함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국가 운영의 철학의 빈곤과 올바른 의식의 결함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가 사회로부터 아주 많은 혜택을 본 대기업자들의 운영자들도 올바른 의식의 결함으로써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된다면은 한국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본의 경제 침체, 20여 년 동안의 어떤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선 상태에서 경제 침체가 20여 년 동안 그 이상으로 지속되긴 했지만은 이미 선진국으로 경제가 안정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회 각 분야의 밑바탕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나름대로 20년 이상을 버텨왔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그 한국 경제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아직 뭐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지만은 일본과 같이 이렇게 사회 각 분야의 밑바탕이 구조적으로 잘 짜여졌다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어떤 체제로 가져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일본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어떤 운영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의 어떤 확립이 필요하고요. 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 각 구성원들도 좀 새로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사회 각층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함께 더불어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신, 즉 다시 말해서 앞서서 이 말씀드렸지만은 21세기 동안 대한민국과 통일 한국이 나가야 될 기본 방향은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의 운영 철학도 홍익인간 정신에 기반해야 되겠고 또 사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이 국민들도 홍익인간 정신 널리 남을 돕고 유익하게 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생활에 됐을 때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되고 그 다음에 더 바람직한 그런 사회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홍익인간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갖다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